네, 안녕하세요. 이번 활동에서는 AI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 이해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딥러닝, 특히 이제 신경망 딥러닝 학습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인공지능이 굉장히 이제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또 많은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뉴스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한번 들어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자,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주로 어떤 것들이 지금 들어본 게 있고 또 마음속으로 지금 떠오르는 게 있는지, 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것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죠? 다 알고 있는 알파고, 네, 그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인데 바둑을 스스로 두는 네 그런 그 기술이죠. 그리고 또 뭐 요즘에 예전에는 정말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 이게 가능한 것인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의구심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이미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지금 보급화가 됐습니다. 네. 테슬라에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많이 이제 좀 생산해서 많이 이제 일상생활에 많이 지금 보편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분야에서도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다양한 종목들 이런 주가를 예측하고 종목들을 추천해주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지금 많이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정의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인공지능 AI와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들어봤어요. 이게 뭐 우리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단어들 이런 것들을 들어봤는데 특히 이제 기술에 관련된 거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본 거를 보면 일단 인공지능 많이 들어봤을 거고 머신러닝, 네, 머신러닝도 들어봤을 거고 딥러닝, 네, 딥러닝도 들어봤습니다. 네. 자,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 신경망 이런 것들이 뭐 다 같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들어봤을 텐데 사실은 이러한 그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딥러닝이 사실 이제 같은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큰 영역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인공지능이 뭐 일단 가장 큰 개념이고, 자, 인공지능은 우리가 소개된 지가 지금 1950년도부터 소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런 개념들이 소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같은 어떤 자율화된 그런 자동화된 기능들은 언제부터 이제 많이 좀 활용이 됐냐면 1980년대부터 이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학습을 시키는 머신러닝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이때 이제 많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다운 이제 그런 뭐 기술들, 뭐 음성을 인식한다든가 얼굴을 인식한다든가 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한다든가 이런 기술들이 1980년대부터 나온 기술들로 이제 많이 구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는 인공지능이 아니고 인공지능 안에, 그러니까 인공지능 중에 하나의 영역인데 이 1980년대부터 이제 나온 인공지능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자, 머신러닝은 이게 약간 러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나 기계를 학습시켜서 컴퓨터나 기계가 스스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머신러닝입니다. 자, 이 머신러닝 기술 안에는 신경망도 있고 여러 가지 통계적 기술도 있고 뭐 유전자 알고리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딥러닝은 사실은 신경망 기술입니다.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죠. 신경망 기술의 하나의 일종인데 이때까지는 아직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붙지 않고 그냥 신경망이라는 기술, 예. 신경망이라는 기술로 이제 주로 활용이 됐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 같은 기술이 아니고 이렇게 계층화된 기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딥러닝은 이제 2010년부터 나왔는데 신경망이라는 기술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 기술이 이제 좀 더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신경망 중에 이제 일부 이제 그 좀 개선된 방식으로 이제 딥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뒤쪽에서 좀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자, 이제 이 학습에 있어서 머신러닝에 있어서 학습 방법에서 이제 좀 보면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게 들어왔을 텐데 자, 머신러닝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술들에는 학습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학습. 네. 러닝 자체가 학습이죠. 그죠? 자, 학습이라는 단계가 들어가는데 그 학습이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네. 지도학습은 정답을 주면서 계속 가르쳐가는 그 과정이고, 자, 비지도학습은 정답을 주기보다는 물론 이제 정답과 관련된 어떤 뭔가는 있죠. 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쪽 방향과 그쪽 방향으로 가면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점을 주는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상과 벌점의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 비지도 학습은 워낙 가르쳐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정답을 줄 수 없을 경우에, 자,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기거나 지거나, 이런 식의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떤 조건에서 이기면 보상, 지면 벌점, 이런 형식으로, 보상과 벌점을 주는 비지도 학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앞쪽에서 잠깐 우리 그 사례를 봤는데, 알파고 같은 거, 그죠? 알파고 같은 이런 방식은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바둑이나 오목,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게임에서 이기면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점을 주는 이제 이런 식의 비지도 학습,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학습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은 대충 보니까 큰 인공지능이 큰 범위가 있고 그 안에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걸 봤고요. 자, 인공지능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과 관련해서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굉장히 미래에 유명하고 인공지능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전공을 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하려면 인공지능은 거의 99% 거의 소프트웨어로 돼 있고 알고리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그 전공을 갖거나 이쪽에 관련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대학에서는 소프트웨어과를 진학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과는 컴퓨터 과학과가 있는데 자, 컴퓨터 과학과는 소프트웨어과랑 이름이 동일합니다. 컴퓨터 공학과랑은 달라요. 컴퓨터 공학과는 공대에 있고 소프트웨어과나 컴퓨터 과학과는 이학 계통이죠. 그죠? 네, 자연대에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은 다 이렇게 소프트웨어과가 별도의 단과대로 분리가 돼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 영역이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고 발전이 돼서 점점 이쪽의 분야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 가끔씩 그 컴퓨터 공학과와 컴퓨터 과학과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컴퓨터 공학은 이제 공대에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배우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과나 컴퓨터 과학과,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과학과라는 용어보다는 소프트웨어과 용어를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과에서는 주로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이제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소프트웨어과를 진학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AI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직업을 얻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과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많은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런 그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이 대학을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개발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학과를 졸업을 하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나 그러면 소프트웨어과 졸업했으니까 IT 기업에 가던가 게임 회사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과를 졸업을 하고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면 IT 회사나 게임 회사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다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회사에 가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도 있고, 금융회사에 가서 금융을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의료 쪽에 가서 여러분들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병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법조계, 변호사 이쪽에 가서도 다양한 조언을,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I는 모든 직업에 활용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AI 쪽에 관련된 어떤 기술이나 전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AI와 그러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죄송합니다. 자, AI도 자동화를 하고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자동화된 역할을 하는데, 자, 그럼 소프트웨어도 뭔가 비슷한 거 아니야? 도대체 소프트웨어랑 인공지능이랑 차이가 뭔가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자, 한번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면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도 어차피 인공지능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건데, 일반적인 자동화 소프트웨어는 자동화를 하긴 해요. AI도 자동화를 하죠, 그죠? 자, 인공지능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입력이 주어지면 이 입력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로직이나 규칙에 의해서 출력이 나옵니다. 자동화를 하긴 하는데 로직과 규칙에 의해서 하죠. 사실은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작은 범위에서 인공지능이긴 해요. 네, 뭔가 자동화가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는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차이점은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시스템은 학습이라는 게 들어가고, 학습을 하고 나면 모델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모델. 네. 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에서 모델이라는 게 없었죠. 그죠? 로직과 규칙만 있는데,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이런 기술에서는 학습을 하게 되고, 학습된 결과는 반드시 모델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의 파일로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학습과 그 다음에 인식하는 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학습이 끝나고 나면 모델 파일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어떤 업무를 할 때는 이 모델 파일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모델 파일을 불러다가 우리가 입력을 주면 여기에 맞춰서 출력이 자동으로 분류가 돼서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머신러닝, 딥러닝 소프트웨어가 기존의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의 차이점입니다. 모델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은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모델이라는 것들을 학습을 시켜서 만들고,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인식이나 분류, 이거 제가 용어를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자,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은 제가 좀 실수로 인식이나 분류 이렇게 말을 썼지만, 이제 보통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은 크게 분류라면 예측과 분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뭔가를 예측하거나 뭔가를 분류하거나 이런 두 가지 역할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수행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잠깐 앞쪽에 시작할 때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슈들을 쭉 하면서 세 가지 사례들을 한번 우리가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례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 인공지능은 지금 예측과 분류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예측과 분류 중에 이 각각은 어디에 해당이 될지, 이 각각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알파고는 예측일까요? 분류일까요? 네. 그리고 테슬라는 자율주행 자동차, 아니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예측일까요? 분류일까요? 네. 그 로봇 어드바이저는 예측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분류에 해당될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네. 자, 한번 볼까요? 네. 이 알파고 같은 경우는 예측에 해당되죠. 내가 어떤 바둑을 한 수를 뒀을 때 쭉 우리 수를 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수 앞을 쭉 보면서, 내가 여기다 두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미리 아주 앞니를 미리 예측해서 내가 거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찾아내서 바둑에 수를 두는, 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예측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좀 복합적이에요. 일단은 분류가 주로 되겠죠. 자동차 차선을 분류한다든가, 신호등을 인식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많은데, 이제 예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사람을 인식했으면 그 사람과 이런 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예측해서 미리 장애물을 사전에 피한다든가, 아니면 몇 도 각도로 내가 틀어야지라고 해서 예측을 하는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예측과 분류의 역할을 다 수행을 합니다.
자, 로봇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뭐 예측, 물론 분류도 하긴 해요. 작게. 이제 예측을 주로 많이 해서, 지금 이 상태가 되면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얼마만큼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그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AI에 대한, AI가 뭔지, 인공지능이 뭔지, 인공지능은 그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신경망, 뭐 소프트 벡터 머신 아니면 딥러닝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그런 AI는 크게 역할이 모델 학습을 통해서 모델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자 이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과 분류를 한다는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AI에서 사용되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서 사용되는 기술. 자, AI에서는 어떠한 기술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역할을 보니까 예측, 분류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기술이 많습니다. AI는 딱 딥러닝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머신러닝은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 머신러닝은 어떤 그 기술의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알고리즘 네, 이런 걸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그 안에는 뭐 통계적인 방법 뭐 거리를 비교하는 방법, 신경망을 쓰는 방법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우리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있고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쓰입니다. 딥러닝이 쓰이기 전에 이 딥러닝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신경망 기술이 그렇게 많이 그 각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약간 통계적 기술들이 좀 많이 쓰였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방법들 뭐 그냥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절차대로 하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 이제 딥러닝 쪽으로 많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는 크게 여러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이번 그 두 시간 정도의 수업을 통해서 첫 시간에는 인공신경망 기술을 좀 살펴볼 거고,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머신러닝 기술 중에서 이제 패턴인식 관련된 기술들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은 다 사실은 머신러닝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큰 범주 안에 다 속해져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도 머신러닝 안에 있는 기술이에요. 신경망 기술도 머신러닝 안에 있는 기술이고요. 네. 그 딥러닝은 신경망에서 좀 더 확장된 기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신경망 키트를 가지고 신경망의 학습 원리를 배워볼 겁니다. 네. 자, 신경망의 학습 원리를 배워볼 거고요. 그 개념만 설명을 잠깐 먼저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습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그 딥러닝이 이제 신경망 기술에서 좀 더 발전됐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신경망은 뭐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생물학 이론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그 생물학 이론이 굉장히 많이 인공지능에 많이 쓰입니다. 생물학 이론이 많이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여요. 네, 하나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물학 이론 중에 인공지능에 쓰이는 대표적인 두 가지, 네, 뭘 것 같습니까? 자, 첫 번째는 뉴럴 네트워크, 그죠? 네, 뉴럴 네트워크 그 신경망 이론이 그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이고, 두 번째 뭘 것 같습니까? 네, 두 번째는 유전자 알고리즘, 우리가 이제 제네틱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유전학 그 방식이 또 우리 인공지능에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선택할 때 그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뭐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죠. artificial neural network 이렇게 이제 용어를 많이 이제 쓰기도 합니다. 네. 자, 이 인공신경망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아까 그 1980년대 때부터 이제 나왔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그 이론인데, 이때는 이제 이 신경망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층이라고 하죠. 레이어. 우리 이제 전문용어로 레이어라고 하는데, 각각의 레이어들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층 안에 있는 건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이 노드들 간에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중간에 가중치라고 해서 이제 어떤 숫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력층이 있고 중간에 있는 중간층. 우리 이제 중간층을 우리가 이제 히든 레이어, 은닉층, 숨겨져 있다라고 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 은닉층이라고 합니다. 히든 레이어. 그리고 출력은 아웃풋 레이어, 출력층. 그래서 보통 입력층의 값을 주면 얘가 막 주로 이 안에서 이제 더하기 빼기 하고 곱하기 한 다음에 더하는 연산들이 주로 있는데, 이제 그런 연산들을 쭉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어느 값이 제일 크냐 그러면 값이 입력이 여러 개 되고 나면 이 중에 이제 가장 큰 값이 하나 큰 값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학습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이 값을 우리가 인식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그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 저도 인공신경망을 대학교에서 전공을 했는데, 자, 이 신경망에서 그 처음에는 이 레이어가 굉장히 초창기 때 얕게 썼어요. 그러니까 2010년 전까지는 저도 뭐 많이 써봐야 3계층, 4계층 정도밖에 쓰지는 않았는데, 자, 이렇게 층들이 얕게 썼습니다. 깊게 있게 쓰지 않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학습에 있어서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2010년 전까지는 이 신경망 기술이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그다지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일부는 쓰이긴 했지만 아주 크게 확장되지는 못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2010년 이후에 이제 뭐 캐나다라니까 미국에 있는 연구진들이 자, 이 레이어를 아주 깊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깊게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깊다란, 우리 딥이라는 단어가 깊다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딥러닝, 딥신경망, 뭐 심층신경망 이렇게 깊다라는 말로 많은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레이어 층을 깊게 하니까 이 신경망의 효과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 신경망을 예전부터 그럼 왜 이걸 깊이 하지 않았느냐? 예전에는 컴퓨팅 파워가 약해서 이게 이제 학습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예전에는 그래픽 카드, 우리가 이제 GPU라고 하는데, 그래픽 카드를 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CPU만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CPU도 성능도 느리고, 이 당시에는. 이 상태로 학습하다 보니까 이게 뭐 단순한 모델만 가지고도 며칠씩 학습에 걸리고 했는데, 지금은 예전에 학습하던 방식들을 지금 하면 몇 분이면 다 끝나요. 예, 지금 최근에는 2010년 이후부터는 이제 그래픽 카드, 여러분들 이제 GPU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로 그 당시 예전에는 이제 3D 게임 뭐 이런 걸 많이 쓰였는데, 이 그래픽 카드에는 엄청난 숫자의 그 CPU 같은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GPU라고 불려지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에 있는 GPU를 활용하니까 이 학습이 엄청난 속도로 개선이 돼요. 속도 자체가. 그래서 2010년 이후부터는 이 GPU를 쓰면서 학습 속도가 빨라졌고, 예, 그러면서 이제 층을 깊게 할수록 훨씬 더 성능이 좋아졌고, 네, 그래서 갑자기 딥러닝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층이 깊어져서 우리가 이제 이 당시부터 이제 깊은 신경망, 딥 신경망이라고 붙었죠. 여기는 얕은 신경망, 이쪽은 딥 신경망.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물론 학습 알고리즘이 쓰였지만, 이렇게 딥한 신경망에 쓰이는 알고리즘 학습 방법을 특히 딥러닝, 예, 여기서 쓰이는 학습, 예, 딥러닝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딥러닝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신경망이 확대가 돼서 그 층이 더 깊어진 거, 네, 깊어진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 이제 딥러닝이 됐고, 예전에 하던 방식들이 다 지금 딥러닝 기술로 많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둔 그 인공신경망 키트를 조립해서 이 신경망에 쓰이는 학습 알고리즘, 도대체 이 신경망이 어떻게 값이 전달되고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를 키트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전까지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인공지능 안에 그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하나의 기술로서 이제 딥러닝이 있고, 그리고 딥러닝이 이제 신경망에서 발전되고, 신경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방금 전에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신경망이 도대체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키트를 가지고 학습 과정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키트를 보면, 자, 이렇게, 뭐, 인쇄물을 우리가 이제 패턴 인식할 때 쓸 거고요. 일단은 인쇄물을 말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스티로폼 공과 빨대가 있는 봉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보드 구멍이 뚫려져 있는 여러 가지 보드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키트 안에서 이제 꺼내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기 큰 종이, 보드판. 자, 이 보드판을 꺼내 볼게요. 네. 자, 보드판을 보면 여기 뭐 윗면은 뒤쪽으로 아마 접혀져 있을 텐데요. 네.
자, 일단 여기 옆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 자, 옆면의 날개를 자, 바닥에 놓고 이렇게 옆으로 90도로 세워서 접습니다. 네. 자, 옆면의 그 날개 부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접어서 세우면 얘가 이제 이 판이 평평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구부러지지 않고 평평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평하게 고정이 되기도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스티로폼 공을 굴릴 건데 그 공이 굴러갈 때 옆으로 빠지지 않게끔 얘가 이제 막아주는 역할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바닥에 놓고 자, 옆면을 이렇게 90도로 세워서 잘 세워서 한번 쭉 그 날개를 이렇게 위로 한번 접어 봅니다. 네. 자, 이렇게 날개를 접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뒷면, 이게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 줄 때 이게 뒤로 접혀져 있어요. 네. 이게 접혀져 있어서 안 보일 텐데 이렇게 뒷면 요걸 편 다음에 자, 위쪽에 있는 요 날개도 이렇게 보면 양 옆에 또 날개가 또 있어요. 네. 양 옆에 날개도 이렇게 접어서 이게 구부러지지 않게끔 지지가 되게끔 이렇게 90도로 접어주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도 또 이렇게 종이홈이 있는데 종이는 요걸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네. 자, 바깥의 날개는 자, 이렇게 90도로 접어서 얘가 구부러지지 않게끔 해주고 맨 끝에 있는 건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네. 자, 이렇게 접어주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가 이 바깥의 날개는 얘가 구부러지지 않게 지지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안쪽에 이렇게 접은 이유는 얘가 이제 이 판이 이 종이가 이렇게 90도로 서 있게끔 90도로 서 있게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고 나면 이 보드판이 45도 각도로 이렇게 지탱이 되게끔 서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보드판이 45도 각도로 45도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죄송합니다.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보드판이 이렇게 바닥에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아래쪽에 가면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자, 바깥쪽의 날개는 위로 접어서 그 스티로폼 공이 밖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게끔 막아주는 이제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거고요. 얘를 이제 위로 세워주고, 아래쪽의 종이는 바깥쪽 아래쪽으로 얘를 접어서 얘는 이제 그냥 바닥판에서 판에 조금 떠 있게끔, 나중에 우리가 여기다 빨대로 막 꼽아야 되는데 바닥에 바싹 붙어 있으면 빨대가 잘 안 들어가니까 바닥에서 얘가 약간 떠 있게끔 이렇게 바닥에서 떠 있는 그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고, 바깥쪽의 날개는 안으로 접어서 나중에 스티로폼 공이 딱 굴러서 내려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드판을 만들고 약간 기울어지게끔 아까 이렇게 이거죠? 네, 이렇게 그 약간 기울어져 있게끔 바닥에 서 있게끔 되면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조립한 AI 보드 키트 가지고 우리 그 신경망 딥러닝 학습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신경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입력층이라는 게 있어요. 입력층. 예,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고 중간에는 은닉층, 히든 레이어, 숨겨져 있는 층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보통 신경망이 설계가 됩니다. 입력층은 개수가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자, 여튼 이 각각의 우리가 레이어, 인풋 레이어, 입력층에 있는 각각의 노드라고 불려지는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는 입력값을 받는 어떤 이게 노드라는 게 있고, 각각의 층마다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들 간에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이제 가중치라는 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값을 갈 때는 얼마만큼 값이 크게 갈 거냐 작게 갈 거냐 이 가중치를 곱하기 때문에 입력값에다가 이 가중치가 크면 큰 값이 전달되는 거고 가중치가 작으면 작은 값이 전달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중치들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망이고, 자, 입력층에서 값을 이렇게 주면 이 값들이 쭉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쭉. 네, 그래서 이 출력층의 값들이 오면 이 중에 내가 만약에 내가 이쪽 가장 큰 값이 이쪽에서 이쪽에 가장 큰 값들이 들어가면 이쪽에 가장 큰 값이 나오게 나는 만들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학습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값을 물론 동시에 여러 개 다 집어넣는데 이쪽에서 뭔가 가장 큰 어떤 특징을 갖는 어떤 값들이 들어가고 나면 우리가 학습한 대로 마지막에 있는 이 출력층에 있는 마지막 노드가 가장 값이 다른 노드의 값보다 더 큰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입력된 어떤 값들을 주면 이쪽으로 출력이 나오게끔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진 키트도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자, 이 구멍 뚫린 칸들이 가로로가 하나의 이제 층이에요, 층. 네.
위쪽에 입력층, 아래는 출력층입니다. 중간에 은닉층, 히든층은 숨겨져 있는 층은 뭐 우리가 아직 값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학습에 의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는 거지 뭐 우리가 이렇게 미리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층은 입력층에서 이렇게 정답을 처음에 신경망도 사실은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해서 입력과 정답을 같이 주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이제 여기는 입력이고, 자, 여기서 입력하면 정답은 이쪽으로 와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정답을 미리 주고 이렇게 우리가 그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공을 굴려서 여러분들이 하는 건 이제 스티로폼 공을 입력해서 굴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출력 쪽으로 값이 굴러가게끔 이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신경망 보드를 만들면, 자, 이렇게 판이, 약간 기울어져 있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공을 굴리면, 자동으로 공이 아래쪽으로 굴러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공은 이제 스티로폼 공으로 돼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미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자, 첫 번째 미션은, 자, 이렇게 왼쪽에서 값이 입력이 되면 오른쪽 끝에서 가장 큰 값이 활성화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드에서 왼쪽에서 공을 굴렸을 때 오른쪽 아래 이렇게 빨대로 우리가 그 가야 될 경로를 만들어줬어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값을 주면 맨 아래에 이쪽 방향 가로질러서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로질러서 공이 갈 수 있게끔 중간의 경로를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중간의 경로를 여러분들이 빨대를 통해서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출력은 미리 이렇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판에 여기 한 칸 이렇게 바로 꼽지 마시고, 꼽으면 너무 좁으니까 이렇게 건너뛰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게 두 칸 벌려서, 얘도 두 칸 벌려서 빨대를 꼽아 놓으시고, 자, 이쪽에서 공을 굴리면 이렇게 이쪽 아래로 들어가게끔 경로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건데, 중간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경로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경로를 만드시는 건데, 여기서의 조건은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빨대를 쓰셔야 됩니다. 너무 빨대를 많이 쓰면야 뭐 문제를 풀지만, 이 경직성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조건이 바뀌어지면 이게 문제를 못 풀게 돼요. 그래서 약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빨대를 최소한의 적은 숫자로, 네, 적은 숫자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빨대를, 주어진 빨대 이렇게 쭉 벌려서 이렇게 구부리면 기역자로 구부러지는데요. 이 빨대 끝이 서로 다릅니다. 한쪽 빨대는 여기 이렇게 칼집이 나 있어서 얘가 오므라들 수 있어요. 이렇게 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편으로 넣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대편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구멍이 지금 조금 오므라들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자, 이쪽을 여러분들이 해서 이렇게 이 안에 경로에다 연결하시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이 경로가 너무 좁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중간에 이게 지금 너무 빨대를 사실 많이 썼어요. 이렇게 빨대를 많이 안 써도 되는데, 자, 한번 이렇게 친구들처럼 이 빨대를 가지고 이 경로도 두 칸 넓게 쓰시고 중간에 경로들을 쭉 해서 한번 공을 굴려봐서, 예. 자, 공이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잘 굴러가는지 여러분들이 쭉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워놓고 공을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게 해줘야 되겠죠. 자, 사실은 지금 이 친구가 한 거는 저희가 우리 실습하는 걸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이게 잘 안 굴러가겠죠. 공이 이게 좁으니까 공이 여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네, 그러니까 이 가능한 한 이 간격도 두 칸으로 이렇게 벌려 주셔야 되고, 빨대도 적게 써서 이쪽에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네. 자, 한번 여러분들이 그 공을 굴려가면서 이렇게 중간에 지금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가능한 한 적은 숫자의 빨대를 가지고 이 미션을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미션은 왼쪽에서 공을 굴려서 오른쪽으로 가게끔, 네, 자,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빨대를 써야 되고, 너무 좁게 이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네, 좁게 갈 필요는 없고, 자, 공을 굴려서 이쪽으로 가게끔 한번 경로를 쭉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 금방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빨대를 막 많이 해놓고 막 테스트하지 말고 빨대를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학습하면서 이렇게 고쳐나가세요. 막 우리가 이제 실습하다 보면 친구들이 빨대부터 잔뜩 연결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냥 이렇게 적은 수의 빨대로 이렇게 빨대가 이렇게 공이 부딪히면 이게 튕겨져 가니까 이제 그런 특성을 잘 활용해서, 네, 가능한 한 적은 수로 이렇게 튕겨져 가는 것까지 감안해서 이게 적은 숫자로 이 경로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미션을 어느 정도 다 풀고 났으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해줘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미션을 해줘야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미션을 할 건데, 자, 두 번째 미션은 이제 반대예요, 반대. 네. 이쪽, 아까는 우리가 첫 번째 미션에서는 왼쪽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미션을 해봤는데, 자, 두 번째 미션은 반대로, 오른쪽 위에서 출발해서 왼쪽 아래로 가는, 네. 오른쪽 위에서 출발해서 왼쪽 아래로 가는, 자, 이런 미션을 하는 건데, 자, 이게 사실은 이게 이 같이 동시에 다 뭔가 여러분들이 경로를 만들어 놓으면 이쪽에서 공을 굴리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에서 공을 굴리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동시에 공을 두 개를 굴리라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이 빨대가 딱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 두 가지 미션이 다 수행될 수 있어야 돼요. 공을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가고 공을 여기다 놓으면 이쪽으로 가고 네, 공을 두 개를 동시에 굴리라는 게 아니고 이쪽 순서대로 하는데 이쪽에다 공을 돌렸을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에다 공을 돌리면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네. 신경망도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면 여러 개의 상황에 따라서 다 똑같이 학습이 됩니다. 이쪽에 어떤 특징을 갖는 값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값이 큰 값이 나오고 이쪽에 어떤 특징을 갖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 자 이쪽에 오른쪽에 첫 번째 값이 활성화가 되게끔 왼쪽에 첫 번째 값이 활성화가 되게끔 이렇게 쭉 값이 흘러갑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미션에서는 자 이렇게 자 왼쪽에서 공을 굴리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오른쪽에서 공을 굴리면 왼쪽 아래로 내려가게끔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풀어줘야 되는데 자 아까 그 조건은 뭐라고 그랬죠? 가장 적은 빨대를 써서 여러분들이 미션을 푸는 겁니다. 가장 적은 숫자의 빨대를 써서 한번 쭉 한번 풀어보세요. 네, 빨대를 많이 쓰지 말고 빨대를 많이 써도 되긴 하겠지만 뭐 경직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또 다른 미션이 들어오면 빨대를 다 뽑고 다시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유연한 구조를 갖는 이런 정답을 한번 찾는 겁니다. 네. 가장 적은 수의 빨대를 한번 찾아보세요. 친구들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더 적은 수의 빨대를 가지고 만드는지를 한번 비교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이게 사실 빨대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네. 빨대 너무 많이 써서 이게 뭐 문제는 풀긴 풀었지만 굉장히 경직성이 있는 구조죠. 이게 딱 요 구조 말고 다른 구조가 오면 이게 작동 안 하는 구조가 되겠죠. 네. 이 친구는 굉장히 적은 수의 빨대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더 적게 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게끔 여러분들이 쭉 한번 해보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네. 자, 문제를 풀어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여러 개의 빨대를 써서 쭉 굴려가면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신경망 보드에서 스티로폼 공이 굴러가는데 스티로폼 공이 굴러가는 건 값이 전달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는 텐서라고 부르죠. 텐서. 물리량, 어떤 값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물리량. 이걸 텐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하다 보면 텐서라는 단어를 많이 배워요. 물론 이제 물리 시간에 텐서라는 게 물리학에서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배우는데,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텐서 플로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티로폼 플로우인데, 자, 구글이 만든 건 텐서 플로우예요. 자, 여러분들은 스티로폼 플로우로 사실은 비슷한 걸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네. 자, 값이 흘러가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서, 보통 신경망은 이제 그 입력과 그다음 정답, 출력식의 정답을 주고, 자, 이 정답이 올 때까지 중간에 있는 그 값들을 파라미터들을 바꿔서 학습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자, 정답에 오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중간에 은닉층에다 그 빨대를 꼽아서 경로를 만들어 줬죠. 네. 자, 이게 일종의 여러분들이 그 이제 뭔가 답이 틀리면 난 이렇게 바꿔줘야지라고 이제 고쳐줬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학습이에요, 학습. 네. 신경망에서의 학습 과정이 여러분들이 직접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 신경망 보드를 학습을 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이 빨대를 꽂고 경로를 잡아주는 게 공이 여기서 가게끔 이렇게 학습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준 대로 공이 가게끔 하는 거지. 이게 이제 학습 과정인데 신경망도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신경망에서의 학습 단계를 살펴보면 제가 아까 신경망 이렇게 입력층, 은니층, 출력층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 입력층에서 값을 흘리면 얘가 쭉 흘러가서 출력층으로 값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뭐 어떤 값이 크게 나올지는 몰라요. 네. 근데, 신경망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답을 같이 주죠. 예, 정답을 같이 줘서,
정답이랑 비교해서 오차가 나오면 오차를 고치기 위해서 얘를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신경만 못해서 빨대를 막 꼽아가지고 위치도 바꿔보고 각도도 바꿔봤죠? 똑같아요. 이 신경망, 여러분들 빨대의 각도가 여기선 이 가중치들의 값이라고 보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가중치를 고쳐서 다시 한번 거꾸로 밑에부터 위로 이렇게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값을 줄여나갑니다. 네. 자, 우리는 얘를 이제 오류 역전파, 오류를 백으로 거꾸로, 오류 역전파라고 합니다. 거꾸로 이렇게 전파시켜 가면서 학습을 시켜서 이 오차를 줄여나갑니다. 신경망은 오류 역전파 방식으로 주로 학습을 하게끔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오류 역전파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신경망 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시켰던 방법과 실제 신경망에서 학습 방법은 절차가 동일합니다. 자, 입력, 그래서 출력을 흘리고, 오차 계산하고, 오차를 고쳐가는 과정. 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이제 오류 역전파 방식으로, 네, 오류를 수정해 나갑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약간 이론적인 거와 간단한 실습을 해봤지만, 자, 우리가 뭐뭐 배웠죠? 단어? 자, 인공지능 단어 정리했고, 자, 인공지능 안에, 자, 여러분들이 들었던 머신러닝 신경망. 자, 계층 구조가 어떻게 됐죠?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신경망이 있고, 신경망과 딥러닝은 같은 기술인데, 시대적으로 2010년 이후에 나와 있는 기술을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부르고, 자, 이런 신경망은 우리가 이제 오류 역전파 방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한다. 이런 걸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신경망은 입력층과 은닉층, 출력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배웠고, 네, 오류 역전파 학습 방식으로 거꾸로 출력층으로부터 오류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킨다는 거 배웠죠. 네,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전파. 일반적인 이런 방식으로 전파되면 역전파, 네, 거꾸로 값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뜻으로 이제 역전파라는 방식을 용어를 쓰고 우리가 이제 오류 역전파라고 해서 오류를 거꾸로 이렇게 전달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키트를 가지고 배웠습니다. 사실은 과정이 동일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지금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이어서 실제 이 신경망 딥러닝을 직접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미지 데이터 학습하는 거를 직접 한번 해볼 겁니다. 이 사물을 분류하는 과정을 직접 AI 코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한번 직접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AI 코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으로 한번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고 딥러닝 학습시키고 인식하는 과정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헬로앱 홈페이지에 가시면 AI 코딩 메뉴를 누르시면 PC용 버전은 헬로앱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안드로이드 버전도 여기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이 철자가 틀렸죠, 그죠? 네, 철자로 앱스토어, 네, 이렇게 고쳐놔야 되겠네요. 네, 자, 앱스토어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서 AI 코딩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PC용 버전으로 좀 저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C용 버전 약간 다른 버전보다는 기능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면 좀 차이점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C용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면 zip 파일로 되어 있어요. zip 파일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열기를 누르지 마시고 압축을 풀어야 됩니다. zip 파일 상태에서 열어서 해봐야 이 실행이 안 되고 반드시 압축을 풀으셔서 압축을 푸시고, 자, 거기서 압축을 풀면 폴더에 가면 aiCoding.exe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aiCoding. 네, aiCoding.exe라는 파일로 여러분들이 압축을 풀고, 자,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네. 자, 이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제품 키를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품 키를 입력하지 않으면 메뉴가 안 보일 거예요. 나중에 실행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메뉴들이 숨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제품 키를 입력해야 정상적인 이제 메뉴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AI 코딩 시작하기. 자,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AI 코딩 시작하기. 네.
AI 코딩 시작하기 눌러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AI 코딩 시작하기 눌러주면, 자, 오른쪽 아래에 스크립트 새로 만들기. 네, 스크립트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AI 코딩 창이 뜨는데, 자, 왼쪽에는 뭐 명령어들이 쭉 보이는데, 이 명령어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클릭하면 얘가 확대가 됩니다. 뭐, 로직 명령어, 딥러닝 예제, 패턴 인식 예제, 뭐, 얼굴 효과 예제 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제품 키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 명령어들이 좀 사라져 있어요. 몇 개가 빠져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 명령어가 왜 안 보이지? 그러면 이제 제품 키 입력이 안 된 거니까 이제 제품 키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명령어들을 이렇게 쭉 끌어다 블록 모드에 집어넣고 이제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 그 AI 코딩 소프트웨어를 일단 실행 한번 하고요. 네. 자, 실행이 다 됐나요? 네. 자, 실행을 했으면, 여기서 그 메뉴 중에 딥러닝 예제라는 메뉴가 보이는데, 자, 딥러닝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메뉴들이 보입니다. 이제 실제 이게 여러분들이 PC 버전에서 이 명령어 다 보이는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는 이 명령어들이 요 이미지 학습만 보이고 나머지가 안 보일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플랫폼마다 좀 명령어들이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안드로이드나 아마 그 안드로이드 계열이나 PC에서 이 명령이 아마 다 보일 겁니다. 네. 자, 일단 이미지, 우리는 뭐 이거는 이번 시간에 설명할 건 아니니까, 일단 이미지 학습 명령어만 이렇게 쭉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가운데다 들어가서 놓고, 자, 이렇게 가운데 명령어가 추가됐으면,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있죠? 이 실행하는 아이콘 모양. 자, 이걸 클릭하게 되면, 자, 이 이미지 학습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미지 주변에 있는 사물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그 학습시켜서 인식을 할 건데, 이게 있어요. 이거 좀 우리 보완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일단 색깔이 다른 거. 네. 색상이 다른 거. 네. 그리고 모양이 다른 거. 자, 이렇게. 네. 자, 이거를 이제 실습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비슷한 색깔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슷한 걸 막 구해놓고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색깔이나 모양이 비슷한 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학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뭐 주변에 있는 거 지우개나 뭐 필기도구 같은 거 중에 아니면 뭐 스마트폰 아니면 간단하게 작은 거 뭐 이렇게 책자 아니면 책이 서로 다른 거, 책 표지가 다른 걸 준비해도 되고 뭐 여튼 간에 색깔이나 모양이 아주 다른 거, 명확히 표시되는 걸 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봅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 주변에 대충 보니까 리모컨하고 타이머가 좀 눈에 보여서 리모컨하고 타이머로 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기 실행하고 나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여기는 이제 모델들을 우리가 몇 개를 학습할 거냐 이제 입력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모델을 입력하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연필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자, 연필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걸 누르면 여러분들이 모델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연필 모양 이걸 딱 누르고, 자, 여기다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만의 이름을 입력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타이머라고 한번 해볼게요. 타이머. 저는 타이머라고 입력하고, 네, 저장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타이머 입력하고 저장하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타이머가 입력이 됐어요. 제가 지금 여기 뭐 리모컨까지 다 입력을 다 해놓은 화면인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것도 여기 누르시면 되겠죠. 이쪽엔 연필 모양 아이콘 눌러서 두 번째 것도 리모컨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하시는 겁니다. 리모컨. 네. 일단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을 해야 되겠죠. 저는 타이머가 리모컨이 주변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만의 이름을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여기 연필 아이콘 눌러야 입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망에서는 사진을 입력으로 줄 건데,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진 데이터를 모아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진 데이터를 모아놔야 되는데, 사진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은 각각의 모델을 클릭하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일단 타이머 항목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합니다. 타이머 이름을 클릭하면 돼요. 자, 지금 여기 몇 개 사진이 좀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여기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뜰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 사진 추가하기, 사진 추가하기를 눌러주게 되면, 얘가 그 화면이 하나 뜨면서 마우스를 클릭만 해주면 돼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사진 추가하기 하고 화면이 뜨면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사진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여러 개의 각도로, 뭐 크기도 작게 있다, 크게 있다, 방향도 여러 가지로 해서, 몇 가지 사진들을 쭉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다 하셨으면 닫기 눌러주시고, 자, 두 번째. 자, 리모컨 한번 또 누릅니다. 리모컨. 자, 리모컨을 누르고, 자, 리모컨에 가서, 자, 리모컨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이렇게 우리 이 사진 화면 안에 오게끔, 자, 이렇게 그 네모난 영역 안에 사진에 들어오게끔, 자, 이렇게 얘를 찍어줍니다. 네모난 그 영역 안에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게끔 해서 쭉 사진 추가하기 계속 추가해 주면 돼요. 사진 추가하기를 눌러서 계속 추가해 주시고, 네, 쭉 어느 정도 여러 크기나 각도별로 됐으면 닫기 한번 눌러 주시면 돼요. 네,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2개하고 3개씩만 해놔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머와 리모컨의 학습 데이터가 수집이 됐으면, 자, 그 다음에는 학습하기를 이제 눌러서 학습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학습하기 버튼 얘를 눌러줍니다. 학습하기. 네. 여기까지 쭉 한번 해보시고요. 사진을, 제가 지금 인터넷 강의라 좀 더 빨리 진행을 했는데, 사진들을 쭉 모으셔야 되겠죠? 네. 사진을 쭉 한번 모아보고요. 네. 자, 이제 그 학습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학습하기, 학습하기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쭉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결과만 화면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뭐, 아주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사진을 많이 찍어 있으면 더 오래 걸릴 거고, 사진을 많이 안 찍어 있으면 이제 금방 끝날 건데, 자, 쭉 이 숫자가 올라가는데, 오차는 처음에 큰 값이 있다 이렇게 짜가지고, 인식률은 0에서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인식률은 0.9가 넘을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여기 화면도 막 바뀌고, 여기 있는 값들이 쭉 바뀝니다. 바뀌어서 여기 보면 나중에 여기 0과 1이 되는 부분만 이렇게 계속 활성화가 돼요. 네. 0과 1만 계속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모델을 0번, 1번 이렇게 그 6개 중에 5개 중에 0번, 1번 모델만 우리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0과 1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가 계속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하고 나면 여하튼 인식률이 높을수록 좋은데, 일단 뭐 90%만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90%가 넘을 때까지 쭉 계속 학습을 시켜주시면 돼요. 학습. 네. 자, 학습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닫기,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90% 뭐 95% 좀 넘어가면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네. 자, 이제 그 학습이 다 됐습니다. 학습이 다 됐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고 나면 이제 모델이라는 파일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져요. 모델. 아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이 머신러닝은, AI는 그 학습이 하고 나면 모델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네. 자, 내부적으로 학습된 결과가 이제 모델 파일이 만들어지고, 자, 우리는 이 모델 파일을 가지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인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오른쪽 아래 인식하기 버튼, 인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인식하기 버튼을 클릭 한번 해주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그냥 뭐 사진 좀 캡처해서 붙여서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카메라 영상이 이게 보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흰색 영역 안에 여러분들이 인식하고자 하는 사물이 오게끔 잘 맞춰주시고, 네, 그리고 화면을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네. 마우스를 클릭하고 나면,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요 이미지로 인식을 할 거냐, 이거를 한번 인식을 진행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인식 시작, 자,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네. 인식 시작하고 나면 얘가 이제 아까 학습할 때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인식은 바로 나와요. 네. 요 사진이 들어왔는데 중간에 이게 사실 여러분들 요 색깔이 그 신경망에서 아까 했던 노드들이 이게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레이어들이 있고 이 각각 은닉층이에요. 얘가 입력층, 출력층이 있고 중간에 은닉층이 있는데, 이 은닉층에서 각각의 노드들입니다. 노드들이 있는데 이 노드들의 어떤 그 가중치들을 우리가 색깔로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네. 보여줬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인식됐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기 1번이 가장 큰 값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인식 결과가 쭉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물에 대해서 한번 쭉 시도해서 얘가 인식이 잘 되는지, 네.
만약에 인식이 안 되면 그걸 다시 한번 사진에다 추가하는 거예요. 인식이 잘 안 되면 여기다가 그 모델을 클릭하고 인식이 안 됐던 방금 전에 이미지를 다시 한번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 다시 한번 학습을 시켜주면 돼요. 학습. 네, 학습시켜주게 되면 얘가 쭉 입력층이 바뀌어주고 중간에 이렇게 레이어, 그 은익층에 있는 값들이 막 노드들이 값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뀌어져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아마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된 결과를 인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 개의 모델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또 실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전 활동에서는 이제 그 딥러닝에서 이미지 인식 예제를 우리가 쭉 한번 실행 한번 해봤고요. 사실은 이 안에는 그 딥러닝 예제에는 굉장히 많은 그 예제들이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다른 예제를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여기 지금 추가된 이미지 학습 요거를 X표 눌러서 삭제를 한번 해주시고, 자, 이렇게 삭제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자, 이쪽에서 이제 새로운 여러분들 그 명령어를 추가 한번 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명령어가 그 PC하고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이 명령어가 표시가 되는데 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이 예제가 지금 표시가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약간 플랫폼 상에서 아직 이게 지금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뭐 추후에는 뭐 추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일단 PC나 안드로이드를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예제들을 한번 실행 한번 추가적으로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예제로 우리가 그 얼굴 마스크를 입력해 보는 거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얼굴 마스크를 실행하는 예제는 여기 얼굴 효과 예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얼굴 효과 예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두 번째에 있는 얼굴 마스크. 자, 여기 사실은 여기 얼굴 서로 바꾸기 예제도 있는데 얼굴 서로 바꾸기 예제는 PC나 안드로이드에서만 마찬가지로 PC나 안드로이드에서만 실행할 수 있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굉장히 재밌어요. 얼굴 서로 바꾸기 예제 같은 경우는 화면 하나에 그러니까 사람이 두 명의 모습이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의 모습이 카메라 하나 안에 같이 들어가면 서로 얼굴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얼굴 서로 바꾸기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지금 이번에는 여기 얼굴 마스크만 약간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얼굴 마스크 명령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자, 우리 실행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마스크가 얼굴에 표시가 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뭐 카메라 방향을 앞뒤로, 그 카메라가 여러 개일 경우에 이거로 이제 카메라를 이동하시면 되고, 자, 이전이나 다음 마스크를 누르게 되면 이 마스크 모양이 바뀌어져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 얼굴 서로 바꾸기 예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얼굴 서로 바꾸기 예제 같은 경우 이러한 스타일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었던 다른 친구들의 얼굴이 이렇게 요 모양이 서로 대체가 돼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얼굴 마스크와 바꾸기 서로 비슷하긴 한데 얼굴 마스크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재밌는 것들을 좀 직접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전이나 다음 계속 눌러서 한번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